네, 북한 헌법, 조선헌법의 변화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1848년 건국 당시의 인민민주주의 헌법입니다. 조선의 체제, 당과 국가 체제를 한번 먼저 보는데요. 조선 공산당이죠. 일제시대 때 박헌영은 1945년에 조선 공산당을 재창단했습니다. 그런데 소련 군정의 일국 일당 원칙에 따라서 어,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설치됩니다. 그러니까 박헌영이 재창당한 조선공산당에 에, 북한이죠, 조선, 김일성 세력이 흡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조선 분국이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1945년 12월에 김일성이 책임 비서로 선출됩니다. 김일성 주도의 북조선 분국은 1946년 6월에 북조선 공산당으로 독립합니다. 이제 분국이 아니라 박헌영 밑에 있는 분국이 아니라 북조선 공산당이죠. 그 조선 공산당 앞에 북만 붙인 겁니다. 북조선 공산당은 1946년 8월에 연합파가 세운 조선 독립동맹 계열의 조선 신민당과 통합하면서 이름을 북조선 노동당으로 명칭을 바꿉니다. 박헌영의 색채가 남아있는 조선공산당이라는 이름을 떼버리는 거죠. 조선노동당인데 앞에 북자가 붙은 겁니다. 1946년, 1940년 11월에 서울에서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조선신민당, 조선인민당이 남조선노동당을 창당합니다. 여기는 이제 역전이 된 거죠. 과거에는 박헌영 주도의 조선공산당의 이름이 앞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제는 역전이 돼서 북에서 김일성이 세운 어, 조선노동당이죠. 조선노동당 앞에 남자를 붙여서 남조선노동당을 창당합니다. 사실상 김일성이 박헌영이죠. 박헌영보다 앞서 나가는 거고. 드디어 1949년 6월 14일에는 이 남조선 노동당이죠. 박헌영 계열이 북노당, 북조선 노동당에 흡수돼 버립니다. 그래야 이제 흡수됐기 때문에 박헌영 세력이 김일성 세력이 흡수됐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조선 노동당으로 통합하고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선출합니다. 즉 소련의 지원으로 북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북한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국가 권력을 장악했던 김일성이 몇 년 만에 그 박헌영의 어떤 하부 조직적 개념에서 조선공산당 하부 조직에서 완전히 관계가 역전돼서 김일성 주도의 조선노동당이죠. 여기에 박헌영이 흡수됩니다. 관계가 역전된 겁니다. 1948년 조선노동당이 중심이 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출범하면서 제정한 헌법이 조선민주주의 헌법입니다. 북에서는 조선노동당은 어쨌든 간에 에, 통일이죠. 통일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먼저 분단 정부를 만들지 않았고 이승만이 이 대한민국이죠. 분단 정부를 먼저 만드니까 바로 북도 분단 정부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만듭니다. 물론 형식상으로 남쪽에서도 대의원을 뽑고 남쪽 대의원이 조선인민민주공화국 그 출범식이죠. 여기에 최초 의회죠. 이 의회에 재헌의회에 참여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 북에서 권력이 한정되는 이제 북에서의 분단 정권이 생기는 겁니다. 김일성은 1948년 정부 수립 당시에 그 내각의 수상을 맡아서 1972년 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수상을 맡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조선노동당의 위원장과 당의 위원장이죠. 최고 지도자, 그리고 국가의 최고 지도자, 수상, 당과 국가를 완전히 장악하고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김일성은 1950년 7월이죠.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그래서 당군정, 그죠? 당위원장과 국가 군대의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1953년 박헌영 세력이 이 간첩죄로 숙청 당했습니다. 박헌영을 제외하고는 다 처형됐는데, 박헌영도 1956년 8월 종파 사건 때 중국의 연안파죠. 친중파, 소련파, 소련 유학생으로 구성된 이제 소련파, 소련의 제2 이 한국이죠. 고려인으로 구성된 엘리트제 소련파들이 김일성이 동유럽에 출장을 갔을 때 김일성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김일성 세력에 의해서 이러한 쿠데타가 실패하고 이들이 제거되는데 1950년 이들이 제거된 직후에 박헌영이 처형 당합니다.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 선고 이후에 약 3년 동안 살아있었는데 결국은 사형당하는 이유는 이제 이러한 친소파와 친중파들이 끊임없이 박헌영을 석방을 요구하면서 박헌영을 이러한 친소파, 친중파가 지도자로 세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박헌영을 어, 처형을 하게 됩니다. 1956년 소련에서 후르쇼프의 스탈린 격하 운동이 일어나면서 후르쇼프는 중국의 모택동과 북의 김일성에 대해서 스탈린식의 1인 지배 체제를 철폐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소련에서 스탈린 체제를 격하 운동을 하는데 이에 이제 북의 김일성은 자신의 체제가 스탈린 체제가 아니다. 스탈린 체제와 분리해서 조선만의 특수한 체제라고 주장합니다. 결국은 주체 사상이 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사상에서의 주체, 외교와 정치에서의 자주, 그다음에 국방에서의 자유죠. 어, 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스탈린주의적 흔적을 지었고, 혹은 수령 체제를 만들면서 스탈린 체제와 차별화하기 시작합니다. 북은 1967년 5.25 교실을 통해 국내파죠. 과거 김일성 세력과 같이 손을 잡았던 김일성 세력이 이 북만주에서 활동할 때 김일성과 연대했던 국내파, 이 갑산파를 제거를 합니다. 이 갑산파 제거는 이제 권력 투쟁 측면이 있었고, 사회주의 건설의 경제 건설의 방향성에 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이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경공업을 병행하자는 입장이고 갑산파는 경공업을 우선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렇지만 김일성이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한미라든가 안보상의 문제로 국방산업, 중공업산업 우선으로 한다고 주장했고 이 노선을 관철하면서 갑산파를 제거하면서 김일성 유일 사상,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가 확립됩니다. 김일성이 소련의 지원으로 북의 정권을 잡았고 그 이후에 중국 공산당 세력들이 들어왔지만 친소파, 친중파뿐만 아니라 국내파까지 제거하면서 유일 체제를 확립한 겁니다. 1966년 2차 조선노동당 당 대표자 회의에서 정치위원회 안에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상무위원회가 설치됩니다. 또한 같은 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종전에 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제도를 폐지하고 중앙위원회 당의 최고 집권자인 총비서와 비서로 구성되는 비서국을 다시 말해서 위원장 제도를 폐지하고 총비서 제도를 주면서 집단 지도 체제의 성격을 김일성 1인 지배 체제죠. 총비서 어, 체제로 바꾸게 됩니다. 즉 1인 지배를 더욱 강화했다는 겁니다. 노동당 비서국은 중앙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설치한 부서를 일상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령의 통치를 보좌하는 거죠. 당의 중추기관입니다. 비서국
회의는 총비서 혹은 조직비서의 사유로 진행되는데 이 조직비서는 2인자죠. 2인자. 그래서 그 이후에 김정일, 김정은이라든가 이런 후계자들은 이 조직비서죠. 조직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당과 군대 등 모든 부문의 중요한 인사 문제, 모든 당적 조치를 결정하고 전당에 명령을 하달합니다. 이러한 총비서제의 도입으로 김일성 유일 지배체제는 확고하게 구축되었습니다. 김일성 총비서일 때 노동당 중앙위원회 서기실은 마치 한국이나 미국의 대통령 비서실처럼 국정 전반을 관여하고 지시하게 됩니다. 어쨌든 북의 재헌헌법인 1948년 인민민주주의 헌법에 따르면 인민민주주의 단계죠. 아직은 완전한 사회주의, 아직은 완전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화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업과 토지 소유 및 상속을 인정을 합니다. 이 1948년 헌법에 따르면 생산수단은 다양한 형태, 국가 소유, 전인민족 소유, 협동조합, 심지어 개인 소유나 개인의 법인의 소유도 남아 있습니다. 이민민주의 단계에서는 점차 생산수단에 대한 사기업과 개인의 소유를 철폐해가는 단계입니다. 자원, 은행, 철도, 교통 등 주요 기업은 당연히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이민민주주의 경제 단계에서 국유와 전인민족 소유로 전환됩니다. 모든 지주의 토지는 무상 몰수하여 소작 제도가 폐지되었고 대신 자신의 노력으로 경작하는 소농은 토지 개혁을 통해 농지를 분배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규모 농지에 소규모 농지의 소유와 경작이 허용됐고 일정 이상의 토지 소유는 법적으로 금지됐고 일본인이나 혹은 친일 인사, 그죠? 악질, 악질 지주의 재산은 무상으로 몰수돼서 농민들에게 분배가 됐습니다. 물론 이 농민들에게 나눠준 소유는 다시 협동조합하죠. 협동조합으로 전환되면서 개인 소유가 집단 소유로 전환됩니다. 예금, 중소규모의 기업과 상업에 대한 개인의 소유 및 영업을 보장했다. 인민민주주의 당에서는 일시적으로 중소규모의 영리 활동을 보장을 합니다. 국가는 전임이 소유 국유와 협동조합 혹은 지방공사 각종의 집단적 소유죠. 여기를 근간으로 하는 인민경제계획을 실시하고 여기에 개인 부문도 참여시킨다. 이게 인민경제의 특징이죠. 개인 부분도 있다. 민간 부분도. 국가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중공업상, 경공업상, 화학경제공업상, 농업상, 교통상, 상업상, 무역상, 전기상, 우상상 등 경제 부분에 아주 많은 장관을 배치합니다. 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경제 분야의 장관을 많이 배치했다는 겁니다. 또 1848년 헌법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정당과 종교 활동,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의 자유는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를 보장하고 확산하는 목적으로 사용돼야지 이민민주주의를 공격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이러한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또한 국가는 사회보험, 대학까지의 무상교육 등 복지제도죠. 이 복지제도는 자본주의 복지제 다릅니다. 이거는 수정자본주의 측면의 복지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 자체가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기본 시스템입니다. 1972년에 드디어 북이 인민민주주의 단계를 종료하고 사회주의 헌법을 어, 만듭니다. 이 사회주의 헌법은 1936년 소련의 사회주의 헌법, 스탈린 헌법을 본딴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비로소 사회주의 헌법이 돼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폐지가 됐죠. 그리고 노동자,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사유금지, 그리고 전면적인 개입경제. 아까는 인민경제 계획에서는 개인 부분, 민간 부분의 참여가 허용되는데 이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민간 소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전면적인 계획경제가 도입됩니다. 막스레인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 사상을 지도 사상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헌법에서. 1972년 헌법은 김일성의 유일 지배 체제를 반영을 합니다. 사회주의국가의 헌법은 먼저 당이죠. 당, 노동당, 규약, 당의 강령이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헌법이 바뀝니다. 당에서 먼저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헌법으로 넘어가는. 이거는 소련, 중국, 조선 등 모든 사회주의국가에서 헌법보다 먼저 노동당, 국가보다 당이 우선이기 때문에 당에서 먼저 방침이 정하면 거기에 따라 헌법이 정해집니다.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고 국가주권의 대표자이며 또한 의장으로서 중앙인민위원회를 지도하고 정무원 회의를 소집하며 국방위원장입니다. 즉 국가주석이죠. 의회, 국회의장일 뿐만 아니라 정부, 우리를 치면 대통령이고 군대 사령관이라는 거죠. 중앙인민위원회의 주석이죠. 주석이 있고 그 밑에 부주석, 서기장, 위원 등이 돼 있고 이때 처음으로 국방위원회가 설치됐는데 이건 중앙인민위원회 산하기관이었다. 그죠? 중앙인민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어떻든 입법부가 지배하는 그죠? 입법부가 지배해서 입법부에서 행정사법의 최고 권력자를 선출하는 이러한 방식이었고 국방도 마찬가지였다. 내각은 정문으로 명칭을 바꾸고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 지도 밑에 행정직을 집행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국가주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수상에서 국가주석으로 바뀌면서 내각이 이제는 주석을 보좌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정문으로 이름을 바꿨다.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 설치로 당에서 국가기구로 정치 권력의 중심이 옮겨졌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주의 혁명이 되고 나서 초창기에는 당이 국가에 대해서 명령적 지배, 당이 직접 국가를 지배하지만 사회주의 혁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완성되면 당과 국가를 형식적으로 분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은 당의 업무를 하고 국가는 국가의 업무를. 왜냐하면 당이 직접 국정을 운영할 때 국정 운영의 실패 책임을 당에서 져야 되기 때문에 당이 간접적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운영은 이제 주석, 우리로 치면 대통령이 되겠죠. 주석이 하게 된다. 중앙인민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 지도 기관으로서 정전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그리고 당의 일부 기능을 통합한 합의제 기관이었다. 강력한 기관이 되는 거죠. 국방과 행정, 그리고 의회죠. 모든 것을 어, 통합해서 지도하는 기관입니다. 1974년 김정일에 의해 발표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또 4월 문헌이라는데 사실은 이거는 김일성의 유일사상을 확립한 문헌인데 황장엽에 따르면 이미 1966년에 김일성의 동생에 의해서 노동당 대표자 회의에 작성됐지만 공식 발표되지 않았고 김정일에 의해서 1974년에 공식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일이 했다는 거는 김일성 수령의 유일 체제를 김정일이 확립했다는 그러한 공로죠.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김일성에 대한 충성 경쟁에서 김영주를 두른 김정일이 김영주가 작성한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초안에 혁명위협을 대를 이어 계승할 것을 선언하는 10조를 추가했습니다. 대를 이어 계승한다. 자신의 후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의 내용은 김일성의 혁명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한다. 김일성주의로 사상을 일색한 하나의 사상, 김일성을 충성으로 모신 김일성의 권위를 절대화. 김일성의 권위를 절대화한다는 것은 당과 헌법보다 이 주석, 수령이 더 우위에 있다. 수령의 말이 곧 당의 결정이고 국가의 결정이다. 김일성의 혁명 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의 교시를 신조화. 어, 김일성의 교시 집행의 무조건적인 원칙.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 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
김일성을 따라 배워 공산주의적 풍모죠. 수령으로서의 풍묘, 인간성, 혁명적 사업 방식이죠. 대중을 앞세우는 현지 지도를 하는 이런 혁명적 사업 방식, 인민적 사업 작품, 인민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업 작품. 김일성의 정치적 생명을 규중히 간직하고 수령으로부터 정치적 생명이 나오고 그 수령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거죠. 수령의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대한 정치적 자각과 기술로서 충성.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 밑에서 전당, 전국, 전군, 당정군이라고 합니다. 당, 국가, 군대, 당정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 기운. 김일성의 혁명 위협을 계승 완성. 이거는 이제 김일성 혈통, 김일성 혈통이죠. 김일성 혈통. 수령의 후계까지 이렇게 명시한 겁니다. 1972년 사회주의 헌법에서 생산수단과 기업에 대한 개인 소유가 금지되고, 이게 이민주의헌법과 다른 점이죠. 비로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폐지되고 전면적인 계획 경제가 도입됐다. 북의 인민경제계획법에 따르면 국가계획위원회가 작성하는 전략계획이 있고 이 전략계획에 따라 각 부문별, 지역별로 생산활동의 지도 단위들이 작성하는 작전계획이 있고 각급 생산 현장에서 작성하는 전투계획인데 이것을 종합한 것이 국가경제생산계획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면 먼저 각급 생산 단위에서 예비 숫자를 작성해서 그것을 국가계획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실제로 생산 현장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를 제출한다는 거죠. 국가계획위원회가 이 예비 숫자의 기초 아래서 그 안에서 그죠? 예비 계획 목표를 작성하고 이것을 각급 생산 단위들에게 내려보내고요. 각급 생산 단위에서 예비 계획 목표를 놓고 군중 토론을 해서 토의 내용을 반영한 생산계획 초안을 만들어서 다시 국가계획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이러한 생산계획 초안을 검토하여 생산계획을 작성하고 내각과 인민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합니다. 최종적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생산계획을 승인하여 각급 생산 단위에 내려보내 세부화, 구체화하도록 합니다. 결국은 간단히 말하면 아래와 위가 서로 협력해서 토론해서 국가계획을 수행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1980년 10월에 제6차 당대회에서 정치위원회를 정치국으로 개정하고 여기에 상무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김정일을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비서,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으로 선출하여 실질적인 후계자를 공식화했다. 1980년에요. 김일성이 당을 정상화하여 김정일에게 맡김으로써 김일성 영도, 김정일 관리 체계 전환으로서 김정일 후계 작업을 사실상 완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앙위원회 산하 정치국은 지도기관, 비서국은 최고 집행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비서국은 각 분야별 담당 비서는 소관 각 부처를 관장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집행을 지도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이거 뭐 대통령 비서실이랑 똑같죠? 대통령 비서실이 엄청나게 규모가 크죠.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장관을 담당하는 게 다 있고 이렇게 각 담당 비서는 총 비서를 보좌한다. 우리 한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죠. 먼저 그 비서진을 보이죠, 그죠? 그래서 비서가 있고 담당관이 있고 이렇게 돼서 하나의 각 부서, 행정부서의 담당에 대응하는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당 중앙위원회는 형식상 당의 최고 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회의 안건들은 비서국의 지도를 받아서 집행부서들이 작성하며 중앙위원회 심의는 형식에 불과했다. 김정일은 1991년 2월에 최고사령관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실질적인 집행이나 계획은 그 수령, 그죠? 수령과 수령을 보좌하는 비서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당 회의에서 이걸 토론을 해서 최종적으로 공식화한다는 이런 겁니다. 자, 김정일 시대에 와서 1992년 헌법은 제3조에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선언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체사상. 주체사상을 국가의 지도사상으로 하면서 막스레인주의를 삭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스레인주의를 그 폐기했다, 반대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막스레인주의보다도 주체사상을 더 상위에 놨다는 겁니다. 1992년 헌법에 당의 영도를 명시했으나 당의 영도하려면 당이 집단제로 당대회가 열려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당대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1992년 헌법에서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권한을 분산시켜 부문별 위원회 하나로 존재하던 국방위원회죠. 국방위원회가 독자적인 헌법기관으로 승격됐죠. 국방위원회.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국방위원회를 국가 최고 기관으로 승격했다. 국방위원장은 주석 대신에 일체의 무력을 주의 통솔하고 그 사업은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다여 주석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방위원장이 이제 김일성 주석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런 형태로 넘어가게 되면서 김일성 주석을 존중하면서도 국방위원장이라는 이름 하에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김정일은 1993년에 국방위원장에 선출되어 군 통수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국가 중심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이것은 당을 장악하고 있는 김정일 후계 체제의 확립. 국방위원장이 다시 국방 문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국가의 모든 분야의 최고 지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1972년 헌법이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의 완성을 지향을 했다면, 그죠? 1972년 헌법이 소련의 헌법이죠. 사회주의 헌법이죠. 사회주의 헌법을 지향했는데 1992년 헌법에서는 이미 1992년에는 소련이 무너졌죠. 소련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실패했죠. 소련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높은 수준을 지향할 수가 없고 일시적인 후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붕괴에 따라 사회주의 수준을 일시적으로 후퇴시켰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삭제하고 과거의 인민민주주의 독재로 대체했다는 거죠. 아직은 사회주의가 확고하지 못하다. 합병제와 같은 인민민주적 소유를 복원시켰다. 합병제, 합작제, 그죠? 외국의 자본을 도입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도 합병이나 합작제에서 나타난다. 통일조항을 복원시키고 외국인 보호조항을 뒀다는 거죠. 주체 사상을 사람 중심의 세계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규정했다. 이 주체상은 먼저 당의 규약, 노동당 규약에 도입되고 그리고 나서 헌법에 도입됩니다. 모든 것이 순서가 그렇습니다. 당 규약, 헌법.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기 전에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 체계를 통해서 사실상 후계 체제를 완성한 겁니다. 1997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총비서에 오르면서 결국은 이제 당, 군, 정 최고 지도자가 됐죠. 그런데 이제 당대회나 대표자회,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장기간 열리지 않는 조건에서 집단 지도체제가 운영되지 못했다는 거죠. 비서국이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대신하여 당 중앙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집단 지도체제라보다는 김정일 1인 지배 체제와 김정일을 보좌하는 비서죠. 비서국에 의해서 당과 국가가 운영됐다는 것. 김일성 주석 사후에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각 부서죠. 각 부서가 비서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서기실의 역할이 축소되고 비서 기능이 확대됐다는 거죠. 조직 지도부의 보좌 기능이 강화되면서 서기실, 그죠? 서기실은 당내 부서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문건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주도했다. 그러니까 당의 서기실은 약화가 되고 국방위원장, 그죠? 총비서의 그 비서의 역할이 강화됐다.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1998년 김일성 헌법, 유훈 통치죠. 김일성의 사상으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에도 그 뜻에 따라 북한, 조선을 통치한다는 의미로
1998년 헌법을 김일성 헌법이라고 합니다. 최초로 전문을 추가해서 과거에 헌법 이념이나 헌정사를 헌법 역사를 했는데 이제는 김일성 주석을 찬양하는 문구를 넣었다는 겁니다. 헌법 전문은 김일성 주석을 민족의 태양, 영원한 주석이라고 선언하고 김일성의 유훈, 김일성의 이념이죠. 노선으로 통치할 것을 밝혔다. 따라서 이 헌법은 내용상 김일성 헌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일성의 유훈에 따라 김정일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의 통치를 정당화하는데 훨씬 이 체제 정당성이 높은 아버지 김일성 수령의 이름으로 정당했다는 겁니다. 이 헌법은 주석제와 중앙인민회의 제도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강화시켜 김정일이 성군 정치를 통해 국가의 전 분야를 통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다. 성군 정치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 노선으로 헌법에 명시했다는 겁니다. 성군이라는 용어는 1997년 12월에 노동신문을 통해서 처음 제기됐으며 1998년 헌법에 명시됐습니다.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가 삭제됐다는 겁니다. 주석이 삭제했다는 것은 김일성 주석이 영원한 주석이기 때문에 감히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오를 수 없다. 마치 차범근 축구에서 등 넘버가 11번이라면 11번을 영원히 남겨서 다른 사람이 안 갖는 거랑 비슷하게 감히 어느 누구도 김일성 주석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훨씬 권한이 강화된 국방위원장의 이름으로 사실상 주석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헌법은 외형상 입법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 내각이 권력을 균점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고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고, 북의 98년 헌법은 과거와 달리 이 소유 형태의 다양성과 시장 기능 및 대외 무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소유 형태를 했기 때문에 조선도 그거를 고려하여 그 가능성이죠. 시험적으로 다양한 소유 형태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고 시장 기능을 일부 확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의 주체가 근로자가 아니라 공민으로 전환돼요. 근로자와 공민, 노동자와 공민이죠. 소련에서 마찬가지죠. 프롤레타 노동자인데 이제 자본가와 노동자가 사라지고 모든 인민이 이 자본가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죠. 그래서 인민, 하나의 인민. 그래서 근로자 대신에 공민으로 됐다. 생산수단 공유의 주체를 국가, 그다음에 지역정부, 협동조합 이런 게 이제 사회주의 일반적인 그 외에 사회단체, 사회단체로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수단의 이러한 사회단체 일부 어,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자본주의의 기업에 대응하는 이런 사회단체죠. 그리고 그 소유 대상을 불임짐승이라는 것에서 농기계로 확장하고 고기배라는 것을 배로 확장했다는 거예요. 소유의 대상을 확장했다. 민간 소유의 대상을 확장했다. 경작의 산출물을 소유할 수 있는 텃밭이죠. 텃밭. 텃밭을 협동농장원의 텃밭이라는 이런 제안에서 협동농장을 빼고 그냥 일반 텃밭 모든 인민이 어떤 텃밭을 통해서 거기에 한정되는 제한적인 생산 활동과 자연 발생적인 시장이죠. 장터에서 쓰고 남은 것들을 팔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것. 2009년 헌법은 제3조에서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성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주적 지침을 삼다면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김정일의 성군사상과 동렬해, 즉 성군사상을 삽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의 성군사상을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동급화했다. 김정일은 1993년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선군, 죠 선군, 군사를 앞세운다. 노동자보다 군인을 더 앞세운다. 정치 사업보다 군대 사업을 앞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산업, 국방산업에 집중하게 되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핵개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이 헌법의 특징은 헌법 전문에 있던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삭제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소위 공산주의의 실현이라는 게 너무나 먼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2009년 국방위원장은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의 최고 영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국방위원장이지만 사실은 김일성 주석이죠. 김일성 주석, 김일성 주석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체제를 완성하고 공산주의를 삭제하는 한편 일부 인권 조항을 신설했다는 겁니다. 조선노동당은 2010년 9월에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당 사업을 그죠? 당을 중앙당을 복원하면서 제3차 당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서 당 규약을 개정하게 됩니다. 총비서를 이 비서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수반으로 격상시키고 선거에서 추대하도록 했습니다. 총비서가 당 중앙군사위원장을 겸직하도록 했고 김정일이 여기에 추대되었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 김정은에게 직책을 수염으로써 후계 사업을 가시화하게 됩니다. 2011년 12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직후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김정은은 인민군 총사령관에 추대하게 됩니다. 결국 김정일의 그 경로를 밟는 거죠. 성군 정치의 경로를 밟아서 이 국방위원장이라는 그 군대 부분을 먼저 장악을 하고 그 이후 다른 분야의 국정 전반을 장악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에 주체 사상과 성군 사상을 수용하면서 아버지의 그 핵무기 개발 사업이죠. 이거를 좀 더 본격화하면서 핵 경제 병진 노선 동시에 한다는 거죠. 이는 핵무기를 완성하는 것과 동시에 인민 생활의 향상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거는 좀 사회주의에서 보통 중공업을 우선시하면서 경공업을 병행한다. 이러죠. 여기서 중공업이라는 거는 국방산업을 얘기하는 거고. 북에서는 이제 모든 국방산업을 확충하기에는 국가 자원의 한정이기 때문에 비대칭적 무기인 핵무기죠. 그래서 중공업, 국방산업, 핵무기. 그래서 핵무장 산업을 우선시한다는 거죠. 권력을 안정화시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죠. 이런 명칭이 에, 당 국가의 주석, 국방위원장, 국무위원장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이유는 선대,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런 식의 선대의 이름을 그 후계자가 쓴다는 게 부담스럽고 불경스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주의와 차별화된 통치 노선으로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기했다. 그래서 김정일에 따르면 주체사상의 기원도 이민위천, 그죠? 이민위천, 인민을 하늘처럼 모신다. 북은 2012년 우리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한 주체사회주의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 주체사상, 그리고 선군사상, 그리고 자신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이거를 하나의 일관적인 그래서 자신의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사상적으로 공고했다. 2013년 신년사에서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 대중에게 의거하여 마치 뭐 링컨이즘 말이랑 비슷하죠.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부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근데 인민의 정부는 아니네요. 그죠? 2013년에 당 세포 비서대회에서 김정일은 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면서 연결시키는 거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일직선에. 2012년 제4차 당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당 규약을 개정하고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하고 김정은은 당 제1비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이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김일성은 영원한 주석, 김정일은 영원한 총비서 이렇게 해서
선대의 그 직책이죠. 최고 직책을 보존하는 이렇게 그래서 후계죠. 후계. 예. 김일성의 승계와 달리 이제 그 당을 우선적으로 활성화 시킵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당을 활성화시키면서 당의 정축국이 정상화되면서 당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비서국의 역할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 와서는 각종 회의를 많이 합니다. 당대회를 과거에 개최하지 않은데 당대회는 개최하고 중앙위원회라든가 당의 기능이 정상화됩니다. 군부와 행정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리영호 총참모장을 숙청하는 작업도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장성택의 제거도 당 조직지도부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당의 강화다. 김정은은 리영호, 장성택의 숙청과 함께 당 정치국, 조직지도부의 강화, 당을 계속 강화시킨다는 거죠. 당의 위상을 강화하고 정상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임시 당대회의 성격을 가졌던 당 대표자 회의가 아니라 당대회죠. 당대회. 당대회를 개최해야만 했습니다. 당대회 마지막 당대회가 1980년 6차 당대회였으니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특히 김정일 시대에는 당대회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김정은은 바로 당을 정상화하면서 당대회를 정기화시킵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가 보게 되면 2012년 헌법은 전문에 김일성 수령과 김정일 영도자의 주체적인 국가 건설 사상과 그죠? 건설 사상, 건설 사업을 법제화합니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인 거죠. 또한 이 헌법은 핵 보유를 선언하면서 그 공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성군 정치, 김정일 국방 성군 정치, 김정은의 핵, 그렇죠. 핵 경제 병진 노선 연결되죠.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2012년 헌법은 김정일 윤 통치를 추가했으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신설해서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그대로 승계하여 후계 체제를 마련했다. 바로 이제 국방위원장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어떤 그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핵 보유를 선언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병진 노선을 헌법에 채택했습니다. 1974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한 당의 유일 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은 2013년 김정은에 의해요.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의 10대 원칙으로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서문 10개조 60항 후문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0대 원칙을 기존의 유일사상 체계에서 유일적 영도 체계로 변경한 이유는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사상 체계로 규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서 영도자 김정은의 영도 체계 구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김정일 시대에는 김일성 사상이죠. 이거를 지도 체제로 함으로써 자신과 김일성을 연계시켰다면 김정은 체제에 와서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 체제죠. 이 체제를 자기가 구축하고 그거를 자신과 연계한다는 거죠. 이건 사회주의 사회에서 선대의 그 업적을 계승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건 일반적입니다. 스탈린이 이 레닌의 후계자를 자처했죠. 그래서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계자로 자처하고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후계자로 자처하기 위해서 이 3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하나의 그 유일세상 체계로 묶어놓은 겁니다. 이러한 원칙은 수령은 아버지로, 당은 어머니로, 인민은 자녀로 삼는 사회주의 대가정론 이것도 스탈린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다시 말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유일체계에 반하는 종파적 경향이죠. 이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당 중앙 사수, 백두혈통의 승계,
이 백두혈통의 영원함을 말하는 겁니다. 북에서는 이제 백두혈통을 김일성의 그 유전자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김일성 통치죠. 통치 방식, 김일성 수령의 통치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핏줄은, 자연적 핏줄은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김일성을 재현하는, 김일성의 그러한 모델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게 김정일이고, 김정일의 모델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게 김정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핏줄이죠. 핏줄로 됐다. 그래서 백두혈통이라는 건 핏줄은 아니지만, 어떤 결과적으로는 핏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상속 이런 말 안 쓰죠. 상속, 승계라고 합니다. 승계. 과거에 비해서 당의 권위가 추가됐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위협은 주체혁명의 위협으로 변경됐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와서 당은 정상화되고 군부와 행정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또한 김정은은 이제 어떤 그 승계, 그죠? 후계 승계를 완료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북에서는 상속이나 세습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건 자연적인 핏줄, 왕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북에서는 자신들은 왕조가 아니라 수령체계, 수령체제, 수령체제를 승계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김정은은 이제 당 정치국과 조직 지도부 강화에 무게를 실어주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각종 숙청도 어떤 지도자의 개인적 결정이 아니라 당의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을 앞세웠다. 2016년 조선노동당은 당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1980년 이후로 제7차 당대회, 무려 36년 만이네요. 제7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총 비서는 삭제되고, 당 위원장이라는 최고 직책이 새로 생겨납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전당을 대표하고 전당을 영도하는 당의 최고 영도자다. 총 비서보다 더 격상시킨 위원장이죠. 당위원장은 당대회에서 추대하는 중앙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와 부서를 이론적으로 총괄한다. 당위원장의 직책이 신설되면서 비서국은 없어지고 위원장을 보좌하는 정무국이 만들어집니다. 제7차 당대회 결정서에서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유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정치 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안석같이 다져가는 데 중심을 두고 심화시켜야 합니다. 당의 유일적 영도 체제. 다시 말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하나의 영도 체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이 김일성의 권위를 빌렸듯이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의 권위를 빌려서 하나의 영도 체계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모든 당 사업을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 밑에 당 중앙은 당연히 이 김정은이죠. 당 중앙의 결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은 제4차 당 대표자 회의에서 김정은,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가 선임되었습니다. 김정은은 과거에 당의 제1비서, 뭐죠? 제1비서라는 과도적 직책을 청산하고 제1비서는 비서 중에 1등이라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르다. 그죠? 조선노동당 위원장, 당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정무국 위원장,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에 추대했습니다. 당과 국가 군대의 모든 권한을 다 장악하게 된 겁니다. 제7차 당대회 결정서에 따르면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유일 중심으로 하고, 그죠? 어, 전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반석같이 찾아가는 데 중심을 놓고 심화식 모든 사업을
당 중앙의 결론에 따라. 그래서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상으로 김일성 주석의 범관의 위상을 격상시키게 됩니다. 2016년에 국방위원회가 폐지되고 국무위원회 이거는 이제 과도기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위죠. 이거를 앞세웠다면 이제는 김정은 체제가 확립됐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의 권위를 앞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장이 최고 영도자임을 선언했다는 거죠. 김정은이 국무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보통 김정일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은은 현재 지도를 수행한 간부들이 2010년을 기점으로 군 중심에서 당 중심으로 어, 그 분석 이동했다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김정은이 이 김정일의 성군 사상, 즉 병영 국가를 매듭짓고 핵 개발을 완료하고 정상 국가로 발전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내세운 거다. 2018년 조선노동당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의 병진 노선을 폐기합니다. 왜? 이제 핵무력이 완성됐다는 거죠. 어? 이제 국가 방위 문제는 해결됐다. 이제는 경제 노선, 인민의 생활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2019년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국가의 수장인 국무위원장이 의회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원을 겸하지 않은 과거에 이제 김정일은 최고인민회 대원을 겸했는데 이제는 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행정부의 수장인 이 김정은이 그 입법부의 대원을 않음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가 형식적으로 분립되는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였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 했다는 거죠. 2019년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은 실질적인 국가 원수가 되었고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이게 국가 원수의 지위를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 원수의 지위는 김정은이 아니라 그 당시에 김영남이죠. 김영남 최고인민 상임위원장이 국가 원수, 원로에 대한 뭐 대우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2019년 8월 29일 헌법은 국무위원장의 인사권, 외교권, 국방통수권이 강화됐고 제1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맡아오던 형식적인 국가 원수도 이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지위로 격상이 되는 거죠. 다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의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형식적인 업무를 한다는 거죠.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신설했고 2016년 헌법까지 조선인민민주인민공화국 사람 중심의 세계가 아니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 주체사상, 성군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을 한다는 이런 김일성의 주체사상, 김정일의 성군사상 2010년 헌법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9년 헌법에서 전문에서 김일성 주석이 주체사상을 창시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주체사상이 어떤 국가의 최고 지도사상이라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고, 성군사상에 대한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물론 서문에서 주체사회주의라는 국가를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주체사회주의죠. 주체사상뿐만 아니라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강조한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주체 사상이 이미 오래된 사상이고 더군다나 황장엽 주체 사상을 실무적으로 만들었다는 황장엽이 남한 한국의 망명함으로 주체 사상이 상당히 오염이 됐습니다. 오염이 된 상태에서 김정은의 정통성을 부각시키는 측면에서 이 선대의 흔적들을 조금씩 지운다는 겁니다. 2019년 8월 29일 헌법은 주체 사회주의 국가 를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주체 사상과 막스레인주의죠. 이것들을 같이 얘기하고 있다.
근데 국가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아직 그 프레터 독재가 아니죠. 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가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지 못한 조건이죠. 국제적으로도 그렇죠.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며 이러한 계급 노선을 견지하기 위해서 국가는 조선노동당의 영도에 따른다. 당이 국가를 영도한다. 이거는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 우선이 다 확립된 겁니다. 중국도 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한다고 명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포함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그죠? 성숙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전 인민이 노동계급화돼 있죠. 북에서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없죠. 자본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권은 모든 성인 유권자에 속해 있다. 차이점은 소련제에서 그냥 인민이라고 하는데 공민, 인민이라는데 근로인민이라고 쓰였다는 부분입니다. 아, 유권자, 선거권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었을 때 언제든지 소환할 직접 민주주의죠. 중국이나 소련이나 모든 사회정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조선인민민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명령, 최고인민회의 명령 결정, 국무위원회의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의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위원회의 성의 결정 지시, 당인민위원회의 상급인민회 결정 지시. 이게 뭐냐면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다르죠. 어떤 법령이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만드는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이 있고, 장관 부령이 있고, 지방자치단이 하는 또 뭐가 있습니까? 조례 말고, 뭐면 조례 말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발령을 하죠. 이런 것들처럼 하나의 어떤 그 법 체제죠. 법 체제, 법률 체제를 했다는 겁니다. 헌법을 최고로 놓고 그 밑에 각 법령상의 체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조례, 조례는 의회고, 지방자치단체는 규칙이죠, 규칙. 이런 식으로 다. 아, 그래서 법적 체계를 완비했다. 이 말은 이제 사회주의 민주주의죠. 사회주의 법치주의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헌법에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 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 법무 생활을 강화해야 된다. 소련이나 북에서는 사회주의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사회주의 법치라고 표현합니다. 사회주의 법치는 뭐냐면 인민뿐만 아니라 지도자, 최고 지도자까지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당도 지켜야 돼. 이게 이제 소련과 중국의 사회주의 법치인데 조선 북은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사회주의 법무 생활, 그죠? 당이나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일반 인민이죠. 일반 인민과 일반적인 권력기관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조선에서는 수령이죠. 수령. 수령이 국가와 당 위에 있기 때문에 수령이 법을 지켜야 된다. 수령이 법 위에 있죠.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북은 아직까지는 당과 수령도 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회주의 법치주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로 치면 옛날에 그 박정희 전두환때 법을 지키라는 거죠. 법무생활, 법치, 법을 지켜라 이런 의미고 아직까지는 최고 지도자는 법에 구속된다는 것을 명문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9년 북의 헌법 33조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관리 형태인 대안의 사업 체계와 농촌 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 지도 체계에서 경제 관리를 지도 관리하는 한편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원가, 가격, 수익성, 경제적 공간을 활용하도록 한다. 이거는 이제 독립채산제 이런 것들은 중국이나 소련에서 일부 그 자본 자본주의적 요소죠. 자본주의적 요소. 그래서 기업의 자주성, 자유경쟁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안의 사업 체계라는 거죠. 김일성 시대에 그 정립됐던 경제계획
체계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지배인이죠. 어, 그 공장의 지배인 중심이었다가 이 공장 지배인이 권력을 남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공장을 지도하는 당이죠. 당의 지도위원이 있겠죠. 그래서 당 지도위원과 공장의 지배인, 경영자가 서로 협력했다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 당에서는 그 정치 지도위원, 그다음에 경영에서는 그 지배인이죠. 경영자.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 인민이죠. 이게 삼자죠, 삼자. 삼자가 협력하는 형태죠. 이런 형태를 이제 조선에서, 북에서 기본적으로 삼고 있다. 북의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인민들의 물질 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는다. 그죠? 인민제일주의, 전 인민적 소유와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를 전제로 해서 민주주의,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한. 이 말은 뭐냐면 자본주의 자유경쟁은 도입하지 않지만 어떤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덕적 자극, 정신적, 그죠? 정신적 노령 영웅, 각종 영웅 칭호를 주죠. 이런 정신적 자극. 그다음에 물질적 자극은 개인의 자유경쟁을 행하지 않지만 집단 간의 자유경쟁을 행합니다. 그래서 A 농장과 B 농장이 있다면 A 농장의 생산력이 높다면 A 농장의 모든 구성원에게 B 농장의 구성원보다 더 높은 보상을 할 수 있다. 이게 물질적 자극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에게 보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는 경제 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실시하고 원가, 가격, 수익성과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활용한다. 경제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 자립적 민족 경제죠. 주체사상에 관련된 거죠. 경제에서의 자립. 북경법에 따르면 노동 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 물론 국가가 조정하죠.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데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일자리와 노동 조건을 국가가 제공해야 될 권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자리를 국가에게 요구하는 거 그냥 상징적 의미죠. 그렇지만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어, 일자리를 보장해줘야 될 헌법적, 법률적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의 의무. 자본주의 국가에 달리 이러한 노동의 권리와 의무는 구체적 권리 의무로서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다. 북의 헌법은 개인적 목적과 소비적 목적의 개인 소유,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마찬가지다. 소비적 목적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죠. 공산주의라고 그러죠. 빤스까지 공유한다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개인을 위한 소유는 당연히 인정하는 거죠. 북의 헌법은 경제적 활동의 전제인 주거와 여행의 자유를 인정하고 여행의 자유를 인정한 다만 여행을 할 때 신고나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겠죠. 대외 경제에서도 변화가 보이는데 조국의 자주적 발전을 조국의 융성 발전으로 수정해서 대무역의 주체로서 사회 협동 단체를 추가했다. 원래 무역은 국가가 독점했는데 이게 대외 무역이죠. 중국식의 경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고려해서 어떤 시험적 조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외국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관세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의 합병과 합작, 특수 경제지대에 여러 가지 기업 창설을 장려하는 점, 무역을 일부 인정하였다. 이거는 각종 특구죠. 신의주, 신의주 특구, 어, 이런 각종 특구, 외국 자본을 받아들이죠. 심지어 홍콩이죠, 홍콩. 홍콩과 같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독립성을 일부 인정하는, 그죠? 이러한 경제 특구, 이러한 거를 실제로 북에서 이러한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인 국제 제재 때문에 이러한 지역이 홍콩과 같은 그런 지역이죠. 이런 특구, 어, 정치적 그 자립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홍콩처럼.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게 작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근거를 헌법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개인 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이 분배와 국가 사회의 추가적 혜택을 이게 중요한 건데 모든 소비를 국가가 무조건 100% 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개인이죠. 개인의 노동에 의해서 근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회주의적으로 한다. 과거에는 모든 걸 다 배급제로 했다는 건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어떤 노동에 대한 월급이죠. 월급을 대폭 인상해 줍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장마당이나 국가 상점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거를 사도록 하고 그 밖에 일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과거의 배급제죠. 배급제를 병행한다는 겁니다. 텃밭격리, 자기가 먹기 위해서 생산한 것 중이죠. 그 일부 남는 거를 개인 부업이죠. 장터 나가서 파는 거, 이런 합법적인 격리 활동을 보장하고 그 수입도 개인 소유를 허용한다. 그래서 국가는 이러한 개인 소유를 허용하고 남을 착취해서 번 돈이 아니죠. 가족이나 자기가 벌어서 번 돈, 이에 대한 상속권도 보장하고 마을과 도시에서 나타나는 자연시장, 그죠? 장마당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 북의 헌법의 변천 과정입니다. 재헌헌법 48년 이민민주주의 헌법이죠. 아직 사회주의가 실현되지 못한 헌법입니다. 수상제도를 했고 사기업과 토지에 대한 소유 및 상속 이게 이제 이민민주주의의 특징입니다. 72년 사회주의를 선언했죠. 프로레타 독재, 사유금지, 전면적인 계획경제, 막스레인주의. 그런데 사회주의가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사회주의식 그 중앙집권적 경제가 실패하면서 다시 인민민주의로 돌아가죠. 그래서 인민민주주의 독재, 김정일 체제입니다. 하병제를 했고 주체사상을 헌법에 올려놨고 98년에 이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후에 첫 번째 헌법이죠. 주석제. 영원한 주석은 이제 김일성 주석만 있다. 김정일의 성군 정치를 했고 국방위원장. 그래서 국방위원장이 최고 영도자가 되고 공산주의는 너무나 먼 얘기죠. 공산주의를 삭제. 2012년에는 이제 김정일의 국방위원장을 계승하기 위해서 제1위원장이죠. 김정은. 그리고 김정은의 이제 핵 건설이 본격화돼서 핵 경제 병진 노선이 되고 2016년에는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흔적을 지워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 영도자가 되죠. 그래서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트레이드 마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2019년에 어, 실질적 국가 원수가 된다는 거죠. 국무위원장이. 그다음에 2019년 헌법이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 그래서 주체 사상과 사회주의를 결합하는 형태로 하면서 이 주체 사상에 대한 과거의 문구죠. 이러한 문구가 삭제되는, 성군도 삭제되는 이런 형태로. 조선노동당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다시 규약을 개정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삭제했다. 이거 남조선의 혁명론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남조선의 혁명론은 어, 무장혁명, 전쟁을 통해서 혁명하겠다. 저 한국 전쟁이 그런 거죠. 그다음에 남조선 자체의 사회주의 정당, 그죠? 인민민주주의, 민족해방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남조선에서 이제 그 사회주의 정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대중들의 투쟁을 통해 합법 투쟁과 의회 투쟁을 동시에 인정하는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 이제 주체의 한국 사회 변혁 운동론이죠. 거기서 나온 것들 이것도 삭제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발전을 실현한다. 그래서 남조선 혁명론을 이미 2011년, 2021년에 삭제했다는 겁니다. 남조선 혁명은 남조선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제8차 당대회 규약은 통치 노선으로서 김정일의 성군 대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놨다는 거죠. 개정된 규약 서문에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주체 사상에 기초하여 획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사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다. 8차 당대회 규약 당위원장을 폐지하고 총비서를 부활했고 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직제를 신설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으로 규정했고, 당 규약은 성군이라는 단어를 삭제했으며 이후 북에서 성군 정치를 김정일 애국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제8자 당대회 규약은 당 위원장직을 폐지했다는 거죠. 아까 말했죠. 총비서로 부활했고, 어, 그래서 당 규약은 경제 핵 병진 노선을 자력갱생으로 바꿨다. 왜냐하면 이미 핵무기를 완성했다는 거죠. 완성했기 때문에 그걸 미래의 목표로 둘 필요가 없다. 자력경제, 경제 우선, 인민대중 우선주의. 다시 또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당의 최종 목표로 삼고 이제 어느 정도 이 국방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 공산주의 건설로 나아가겠다. 중요한 거는 당대회를 5년마다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 특히 김정일 시대는 당대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당을 정상화해서 당대회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김정은 시대는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 정상 국가를 노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이 직접 국가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당과 국가를 분리해서 국가가 국가를 통치하는 것, 그죠? 국가를 통치하는 거는 우리로 치면 대통령이 되겠죠? 그러면은 북에서는 어때요? 국무위원장이 되겠죠. 그죠? 이 국무위원장. 그래서 국가기구가 국가를 통치하고 당은 그 뒤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당 총비서. 형식적으로 분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겸임하고 있죠. 이게 당과 국가의 형식적 분리다. 그리고 당 기능을 정상화한다. 이것이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베트남도 그렇게 하고 모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법치주의로 나아가는 과정, 사회주의 법치주의를 완수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법치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